예, 안녕하십니까. 안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전시를 기획하고 또 비평 활동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미술 현장에 대해서 어, 미술 현장에서 동시대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네, 일단 제가 이제 동시대에 관한 규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찾아봤는데 그 첫 번째 받은 인상은 모든 동시대성을 규정하려는 필자들이 이제 화가 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를 규정이나 할 수 있는 거냐? 혹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주로 이런 고민들로 시작이 됐었고 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이 동시대라는 것 자체가 악명 높은 대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 얘기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일단 이제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 그 작가의 신작은 동시대적이지 않다. 이 말이 만약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미 동시대적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가치가 내재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동시대라는 게 그냥 새로이 나타난 어떤 것이어서 영원한 현재처럼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어쨌든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저도 꽤나 이제 혹했었는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학문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이미 지나간 시대가 됐고 그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난해하지만 시도해 봐야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시대를 그냥 규정 불가능한 것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래서 클레어 비숍 같은 경우는 현재의 순간을 우리 사고의 지평과 종착지로 간주하는 현재주의를 벗어나서 그것을 어떤 담론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고 최소한의 윤곽이라도 그려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저도 공감을 해서 그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시대를 규정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맞닥뜨린 난감함은 보편적 일반 진술을 거부하고 나아가 그 거부에 대한 일반화마저 거부할 정도로 심한 이율배반적 모순사의 알력에 의해 형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규정하려고 들면 굉장히 그 반발에 부딪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전 시대와 차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또 다른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최소한이라도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답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어떤 보편적인 성향이 찾을 수 있다면 지역 간의 시차라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 심지어 없어졌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되게 절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 오늘 문혜진 선생님이 오셨지만 그 열심히 연구를 하셨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수입될 때는 정확한 시작 지점이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유입됐는가 그래서 너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면 프레데릭 제임슨이야. 나는 프랑스의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영향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어떤 시차를 둔 서구의 사상들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우리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시대에 대해서는 사실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역설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유독 그 논의 자체를 동시다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시작을 하고 각자의 동시대를 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심지어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989년을 전후해서 전 세계의 모든 문화 환경에서 모던 아트로부터 컨템포러리 아트로의 이행이 그것도 두드러지게 각각 일어났음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그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 지구의 시계를 맞추는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만 이 시계를 맞춘다고 해서 같은 경향성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동시대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지만, 각자 동시대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떠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입니다. 일례를 들면 그 서구에서 그 앞서 이제 제가 인용했던 이런 그 테리 스미스 같은 사람이 동시대의 하나의 특징으로 언급한 경향성이 있는데, 이름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붙였는데 퇴행성 선정주의라고 해서 데미안 허스트나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 나타난 경향,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극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대중 매체를 자극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사실 한국 미술에서는 그게 선호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막대한 자본이 따라 움직여주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그 어떤 서구의 개념이 언제 수입됐고 누가 먼저 이야기했느냐, 누가 먼저 한국에서 최초로 동시대를 개념화했느냐,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어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 논의보다는 이제 우리의 동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평론가 김종길은 한국에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시간차를 줄이는 것이 곧 시각차를 줄이는 것과 동일시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시간차가 없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감지된다고 해도 그게 모든 곳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거나 우리가 서구와의 시차를 줄이는 일을 드디어 이뤄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따라잡기라는 굉장히 근대적인 태도로 이 미술 현상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미술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국 미술의 동시대성을 규정을 하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면 89년 이후에 동시대라는 시계를 쳐다보면서 한국 미술의 현상들을 살펴보는 동시에 거기서부터 한국 미술의 동시대성을 규정해내야 되는, 그래서 칸트식으로 하면 뭐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있지만, 이 동시대성을 이미 정해진 개념으로 두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차이나 단절의 감각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전의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감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대한공간과 신생공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부분, 단절의 징후들을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대성에 대한 규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동시대성을 규정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이제 윤곽을 더듬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이제 서구하고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거기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뭐 굳이 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제 서구에서 동시대를 규정하려고 했던 그 시행착오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너무 이게 어지럽게 진행이 되니까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 동시대란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부터 이제 추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미술의 개념이 일상에서 오늘날의 미술을 의미하는 전체로 포괄하는 일반 용어로 쓰이고, 많은 이들의 삶과 가치에 여전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완료된 역사적 시기인 미술인 모던 아트와 구분되어 이해한다. 그러니까 일단 단절의 감각으로 동시대를 보는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는 만약 사용되기만 하면
이들 두 시대 사이의 이행기, 그래서 70년대와 80년대로부터 비롯된 일종의 반시대성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이들 가정은 90년대를 거쳐서 전 세계적 미술 담론에서 정설이 되었다. 물론 이 정설이 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서구적인 시선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논의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당시 이제 미술 현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얻어낸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눈부시고 현란하고 정신산란한 현장의 답변보다는 좀 더 심화된 답변이 필요한데 동시대에서 유독 탈역사화된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지점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레어 비숍 같은 경우에는 이 경향에 대해서 단순히 탈역사화라는 것이 꼭 문제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보면서 무언가 포스트 모던과 동시대가 구분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동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동시대 자체가 굉장히 다원적으로 상이한 양식으로 그러면서 이전 시대와는 어떤 단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동시대에 대한 담론적 접근들은 두 가지 진영 가운데 하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하나는 동시대성이 정체, 즉 포스트 모더니즘의 포스트 역사적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 탈역사화된 어떤 움직임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성 자체에 대해서 다원적이고 이접적인 관계를 주장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절연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물론 후자가 더 생성적인데 이것은 전통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추진하는 모더니즘의 역사성과 과거와 미래가 정신분열적으로 붕괴되어 확장된 현재가 되는 것과 동일시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성 모두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뭔가 과거에 대한 연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과거에 나타났던 미술들을 반복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런 동시대적인 경향들이 분명히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분리되려는 어떤 움직임과는 관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미술관의 활동을 통해서 추적하려는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래서 동시대가 뭔데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아까 문혜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론적으로 공통적 집안을 찾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와중에도 어느 정도는 어떤 경향성 같은 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옥토버에서 진행했던 동시대에 대한 설문이 있었는데 장소 특정적 독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서 각자의 동시대를 찾는다던가 또 아시아권에서 각자의 동시대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던가 그다음에 다른 문화와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그러니까 굉장히 탈식민적인 관점에서 이 동시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입장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예전에는 사실은 미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양 미술을 배우고 서구에서 진행된 논의들을 일반화되는 대상으로 바라봤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독 이 연구는 굉장히 미국과 유럽 특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큐레이터들이 거의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시대를 규정하려는 학자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큐레이터들은 현장에서 그 말을 정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다시 말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징후적인 부분인데 동시대가 뭔지 묻지 않아도 이것이 굉장히 막강하게 이미 작동하고 있고 어떤 단절적인 감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산만하지만 규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이 탈식민적 경향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이런 그 뉴욕이나 서유럽의 헤게모니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겠다는 혹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대표적인 경우가 그 아까 그 옥토버에서 진행했던 질문을 아시아 버전을 별도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에서 홍콩의 아카이브 단체인데 여기서 아시아의 동시대성에 대한 질문을 별도로 진행했고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동시대성이 어떻게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지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시대성을 설명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산발적이지만 동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들이라서 이런 논의들을 진행을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90년대에 사실은 우리는 동시대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담론으로서의 동시대 담론이 등장했다기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급속도로 쇠락을 하면서 동시대라는 개념만 살아남아 그 헤게모니를 갖게 되었다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장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이나 현장에서의 용법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 두 시기를 구분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제가 인식하기에 제가 특히 대안공간이랑 이 신생공간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가 대안공간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 대안공간 운영할 당시에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물론 그때 당시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동시대 미술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대안공간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도 굉장히 쇠락한 어떤 그 시대적 징후가 되었고 그 이후에 그 대안공간과 선을 긋는 신생공간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던 어떤 경향성으로부터 단절하려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한국에서 동시대성을 그래서 신생공간 이후로 보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의 단절의 경향, 징후가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였는가라고 물었을 때로 한정해서 이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의 논의들을 보려고 합니다. 예, 그 대안공간이 90년대에 등장을 했는데 이때 그 좀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그 1세대 대안공간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제 화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대안적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그 대안공간 풀의 전신인 21세기 화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때 이 21세기 화랑의 대표인 작가 최민아가 수기로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가 너무 솔직하게 이 당시의 대안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갈팡질팡하면서 드러내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소위 말하는 독립 공간들이 대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대관을 해도 되는가, 돈을 받고 공간을 빌려줘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조금 보시면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따로 적어왔는데 대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단순 대관은 안 된다. 한국식 상업주의의 다름 아니다. 비상업은 비현실이 아니다. 지금 같으면 사실은 섣불리 말하기 되게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없이 공간을 운영할 수 없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비상업이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그래서 대관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실현해 보겠다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대관이 아니면 중간에 보면 기획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판매 가능성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전시를 하고 싶을 때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갤러리 운영자로서 내가 원하는 전시를 기획을 받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전시가 가능하려면 대관을 하거나 기획을 받는 것이다. 전자는 쉽지만 공허하며 후자는 합리적이지만 우리의 심정에서 볼 때 상업주의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고객이 대부분 상업적으로 대부분이 완성된 작가에게 천착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중은 불가능한 것인가? 신뢰받으며 반상업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전시 기획이 요구된다. 이게 대한공간의 생각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담고 있던 텍스트였고 사실은 대한공간을 운영하면서 이미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은 많았지만 한 20년 정도 이 대한공간들이 지속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예, 그래서 1990년대에 정확히 90년도에 1세대 대한공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등장을 해서 많은 곳이 문을 닫았지만 여기 보시는 이제 대한공간 루프나 오른쪽에 사루비아 다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제가 운영했던 아트스페이스 풀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 대한공간들이 이제 갑자기 99년에 등장을 해서 이후에 이제 여러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기업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게 대한공간이 맞아? 라는 논란이 있었던 쌈지 스페이스는 기업의 자본을 운영되는 게 대한공간이 맞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안적인 미술을 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1세대 대한공간으로 불렸고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한공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논란이 돼서 인산미술공간이라는 공간 지금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공공제도 안에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공간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이것이 비상업적이면서 비제도적이어야 한다는 이 전제하에 대한공간이 맞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의 공간이 있었고 모두가 비영리인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비영리여야 한다라는 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반드시 비제도적이거나 비영리, 비상업적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2007년에 한국의 대한공간 실태연구에서는 대관 전문 대한공간이라는 이름을 내거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기술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분명히 그 제도의 안팎이라는 것이 나누어져 있고 대안은 그 바깥에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영리 활동을 부분적으로 하거나 기금을 받거나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성은 제도 바깥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공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대한공간들이 나타나면서 공간은 안정화됐고 운영도 훨씬 용이해졌지만 분명히 기금제도에 의존하다 보니 생긴 문제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비판의 성격이 약화되기 쉬웠고 실제로 갑작스럽게 기금을 축소하면 공간이 타격을 받으면서 되게 효율적인 어떤 간접적 검열의 수단으로도 작동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도 바깥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이 기금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것이 결국 대한공간이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대안성이라는 게 의심을 받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제도라는 것이 되게 명확했고 그 명확한 제도의 밖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관과 상업갤러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대안이라는 말이 순수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작동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론가 김종길이 당시에 우리가 대한공간이라는 것이
일종의 시차적 관점 하나를 열어줬다. 그러니까 무언가 기존의 미술관과 상업 갤러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미술계에 그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관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시도가 등장을 했고 그것이 대안으로서 기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 공간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뉴욕에서 마이너 인절이라는 대안 공간을 운영했던 박모, 이후에 박이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작가가 실제로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재맥락화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당시에 이제 마이너 인저리를 운영했던 여러 경험들을 소개를 했었고요. 또 한국에서 이제 미술비평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헬 포스터의 포스트 모더니즘론을 번역을 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 이영욱 선생님이 직접 대안공간 풀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대안공간의 대안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게 당시의 제도 비판적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제도를 어떻게 갱신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바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이론들이 소개가 됐었고 대안공간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도 있지만 그 대안공간의 활동들 자체가 모두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니어서 또 비평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공간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대안공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막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단일하고 절대적인 서사가 힘을 잃었다라는 당시로서의 단절의 감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술 실천의 장이 다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에 알고 있던 제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작가들을 배출했었고 신흥 엔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한국 미술계에서 되게 중요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고 그 이후에 굉장히 대안 공간들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본에 의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쌈지 스페이스가 10년 만에 문을 닫았고 대안 공간 풀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던 이 공간도 사실은 대안이란 이름을 떼고 아트 스페이스 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인사동을 떠나서 이제 구기동이라는 좀 외진 곳으로 이주를 하고 사실 재정 문제보다 더 어려웠던 문제는 그 미술 제도조차도 굉장히 자본의 속성을 닮아서 모든 비제도적인 것들을 흡수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술관과 시장이 기존에는 받아들이지 않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나 새로운 형식의 작품들의 눈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흡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도의 바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막상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대안공간들은 기금제도가 안착되기를 굉장히 갈망을 했었고 그 기금제도 안착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냈던 게 사실인데 막상 그 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도 안에 흡수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미술관이나 상업갤러리가 더 이상 어떤 새롭게 등장한 젊은 작가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대안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들이 계속 떠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아까 그 김종길 평론가가 대안공간들은 비영리와 영리를 줄타기하는 모험을 감행했었는데 그들의 섬이 자본주의라는 바다 위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섬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당시에 제가 운영을 할 때의 느낌은 밀물이 들어와도 위험하고 썰물이 들어와도 위험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기금이 많아져서 기금에 종속될 때의 느낌도 너무 아슬아슬했고 그 다음에 기금이 갑자기 축소돼서 블랙리스트 사태 때 대안공간들 기금이 확 줄었었는데 줄어들었을 때 또 역시 굉장히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안에서 이 대안이라는 말을 섣부르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초기에 명확했던 바깥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흐려지는 단계에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론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그 담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운영했던 대안 공간들이 점차 이제 쇠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아직도 잘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 전성기가 지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신생 공간이 등장을 하면서 대안 공간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더 이제 설 자리가 좁아졌는데, 왜냐하면 젊은 작가들이 이제 신생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공간들을 선호하고 그 공간들에 몰려들어서 재밌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하면서 대안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이전에 갖고 있던 의미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이 신생 공간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대안 공간을 운영하기 시작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가라앉고 있는 배에 제가 올라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말이 되게 와닿았었는데, 헬포스터가 동시대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온 말 중에 하나인데, 지극히 긴급하고 중요해 보이던 문제가 얼마 안 되어 절실함을 이룰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 사실 이때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대안이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 대안적이지 않게 들리기 시작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락을 할 때, 이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동시에 대안공간은 그래도 한 2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만 신생공간들은 더 빠른 주기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이 쇠락 자체가, 그러니까 절실함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 자체, 휘발성이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동시대성의 징후처럼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 와갑니다. 네, 그래서 이때 그 동시대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이제 단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던 제도 비평적 태도로부터는 좀 멀어지겠다 라는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태도와 함께 어떤 양식이든 지속되기만 한다면 그 지속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 된다라는 감각이 생겨났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지속 자체가 대안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어떻게 자생하면서 독립적으로 지속할 것인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었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생공간이 등장을 하면서 되게 신생공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사실은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공간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리스트업은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잘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신생 공간이 부상해서 나타났던 이제 그 굉장히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아트페어 형식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들이 연합을 해서 이 굿즈라는 2015년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더 스크랩이라는 사진 아트페어, 일종의 사진 아트페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판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시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났었고, 여기에 다만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일반 갤러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신생 공간들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작가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이면서 그 재밌는 글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좀 징후적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한 글들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이 신생 공간의 움직임을 세대론으로 보는 경향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와 기성세대와 선을 긋는다. 여기서 기성세대는 물론 대안공간입니다. 대안공간이 뭔가 더 이상 대안적 역할을 못하니까 그 공간들이 하던 비영리성이라던가 제도의 바깥에 위치하겠다라는 그 집착 같은 것을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제도에 무언가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런 확실한 모토를 내세우면서 이 신생 공간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재밌는 글이 나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작가 강정석이 서울의 인스턴스 던전들이라는 당시로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글을 썼는데, 전체가 이제 그 게임 인스턴스 던전에 비유를 해서 이 신생 공간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 구절만 보면, 오늘날 신생 공간의 존재 방식과 공간을 만들기 이전 운영자의 내면에 그려진 어떤 욕망을 인스턴싱이라고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스턴싱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기대되는 성취를 끊임없이 지어내야 하는 플레이어에게 싱글 플레이어 RPG의 세계관을 열어주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너무 힘들게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잠깐 힘을 빼고 가볍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각자 플레이를 하는 것, 이것을 개념화해서 당시에 이런 글을 발표를 했었고, 온라인에 발표를 했었고, 이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때 개념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대안 공간이 갖고 있던 어떤 문제의식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방식의 플레이를 하겠다, 새로운 플레이의 장을 만들겠다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미 사실은 꽤 긴 시간 그 공간을 운영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운영하던 공간이 이제 신생 공간으로 불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윤율리라는 기획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새롭지 않음에 대한 것이다. 이 어려운 숙제는 세대라는 주어를 동시대로 신생이라는 시선에 담긴 특별함을 보편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다가올 굿즈, 이 글을 쓸 때 당시가 이제 아까 굿즈라는 행사를 열기 전에 쓴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가올 굿즈는 기회라기에는 위기에 가까울 것임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와 너무너무 세상을 바꿔놓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어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놀라웠던 건 잘 되면 또 해야지가 아니라 이래만 하고 우리는 그만둔다라는 것을 아예 모토로 내걸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망의 제의가 지금의 신생 공간을 세대론을 소환한 것이든 어차피 더 이상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우리는 왜 하나도 새롭지 않은가? 우리는 무엇의 연속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제도의 안팎을 나눠놓고 밖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대안공간에 있었고, 또 그 안으로 이제 편입되는 과정들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도 굉장히 강했다면, 애시당초 그 문제 제기 자체, 그러니까 자본의 바깥을 사실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달라졌고, 그러나 자본의 바깥은 없지만 자본 안에서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동시대적인 과제로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점에서 저는 이때의 신생공간 논의들이 유의미한,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확실하게 다른 글에서 특히 이 신생공간들을 모아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여러 신생공간들을 모두 초청해서 너희가 하던 거를 해봐 라는 식의 전시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었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지만 이때 여기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반성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행사가 되기는 했었는데, 이때 이 윤율리가 쓴 글을 보면 상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활동이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자본 안에 있지만
현대미술 이벤트에서 무언가를 접하며 그 작가가 예쁜 청가방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 그것은 판매자에게나 구매자에게나 피차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해 굿즈가 진짜 시장을 펼쳐놓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굉장히 자본 안에 있다라는 자의식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더 스크랩이라는 그 사진 아트 페어를 기획했던 홍진원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홍진원 작가는 제도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었고 작품을 팔 수 있으면 팔려고 했는데 자립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기성 제도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더 스크랩을 진행을 하면서 주 관객층을 아예 20대로 설정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탐색한 다음에 주로 원룸에서 이케아 가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구에 붙여놓기 가장 좋은 A4 사이즈의 사진들을 일괄 출력을 해서 판매를 했었고 이 재밌는 부분은 이 전체 수익을 N등분을 해서 전체 100명의 작가가 참여를 하면 5명만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면 그 5명이 얻은 수익을 N등분을 하는 100등분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그 새빨간 운영 방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판매 결과가 성공적이진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때 어떤 성취가 있었냐면 새로운 관객층을 만들어냈다, 발굴해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한공간 초창기에 최민아가 던졌던 질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상업과 미술관만을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의 시선을 바꿔놓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또 어느 면에서는 성공적으로 그 부분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사실 서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향들을 일종의 이제 생존주의라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독자적 네트워크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속하거나 유지하는 것보다는 임시로 휘발하는 형태들을 취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들을 이제 생존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동시대적 경향의 하나로 보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났었고 이 생존주의가 아까 들었을 때는 그 노태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어떤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낭만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 시골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전기밭이라는 것을 처음 보고 갑자기 차를 세우고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쳐다보면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전기밭은 이제 말 그대로 농업 생산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 기존에 키우던 작물을 포기하고 이 태양광 설비를 정부의 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이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인데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나름의 생존, 그러니까 어떤 소규모 농업인들의 생존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또 나름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이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 숭측한 이미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무언가 굉장히 부조리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대한공간이 분명히 처음에는 젊은 예술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들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게 90년대 말 이후에 한국 미술의 한 장면을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새로운 시도들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한전에 갖다 바치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 느낌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미술관이나 비엔날레 진출하는 것이 당연히 굉장히
대한공간 운영자로서 뿌듯한 장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와중에 정말로 제도의 바깥이라는 게 있는지 혹은 완전히 공간적인 바깥이 없다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신생공간 운영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다시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생공간이 어느새 그 2세대, 3세대가 나오고 포스트 신생공간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득권 굿즈 세대와는 선을 긋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래도 대한공간은 20년 동안 대안이었는데 벌써 기득권이 한 몇 년 만에 대단히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휘발성 자체가 동시대의 어떤 속성이었고 지금 이들이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어떤 문제의식 자체는 사실은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도의 완전한 바깥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동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